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네. 됐습니다. 혹시 안 들리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 알려주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잠시만요. 뭐, 동영상, 앞으로는 실시간 강의한 그 녹화 동영상 파일을 똑같이 올려줄 텐데, 뭐 어떤 동영상 그러니까 녹화한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를 체크 안 할 거예요. 그날 출석한 출석만 체크를 할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휴일에 걸려 있는 수업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텐데, 뭐 그렇게 그 본 강의가 실시간이 아니라 온라인 그러니까 인강처럼 동영상 파일을 올려서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진도를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해당 수업 시작 시간에 오픈하도록 내가 설정을 해 둘 테고, 그 시간부터 해서 7일,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만약에 오늘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될 거였으면 1시 반에 동영상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똑같은 날짜, 그러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1시 29분까지 동영상 게재할 거니까, 나중에 그 진도율 체크를 할 때 일주일 지나서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진도율 체크하는 거는 실제로 본 강의에 대해서만 하고, 실시간 강의 녹화한 거 올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필요한 사람 뭐 더 보던가 아니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 보라고 올려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도를 체크해서 뭐 participation 그 점수에 반영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버 캠퍼스 설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VI 에디터나 아니면 리눅스 명령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 떠 있습니다.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대부분의 학생이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동영상 파일을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잘 아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내가 동영상 강의 올리고 나서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옵셔널한 건지 맨더터리인지 뭐 명시를 할 거니까, 그 공지사항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션 2를 지금 사후 채점한 거에 대해서 집계는 했고, 근데 실제로 그 되게 노가다 작업인 게, 그 여러분들이 그 ABCD 항목별로 점수를 줬고 그냥 별표로 집계를 했는데, 사이버 캠퍼스에서 상호 평가하는 결과가 그 별표에 대한 것만 엑셀로 뽑아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교가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넣어놓은 ABCD 항목별로 점수를 다 엑셀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평점을 다시 계산을 하고 뭐 평균 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를 들어 상호평가를 할 때 그 기한을 안 지키면 그런 작업을, 그런 노가다를 계속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마 그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실행을 확인을 했는데 데이터 파일을 제출을 하지 않았던가 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조교가 연락을 하고 새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반영을 할 테고, 기본적으로 나는 뭔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면 뭐 그 과제에 대해서는 주로 0점 처리를 해요. 그런데 뭐 이번 미션 2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다 전체적으로 0점 처리는 하지 않겠지만, 내가 채점하는 결과에서 당연히 감점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음, 자기 점수 오픈했을 때 보고 고려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4 가지 그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완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요일까지 아마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완료가 되면 그때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발표 말미에 뭐 얘기를 잠시 했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훌륭하다고 봐요, 내 예상보다는. 그리고 우리 조교도 여러분들이 아직 본 적이 없긴 한데 그 박사과정 조교인데 그 실행하고 여러분들 TP를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잘했다고 조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칭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주피터 환경에서 그렇게 로직을 구현해 보라고 한 이유는 인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리눅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뭔가 구현을 해 나갈 텐데 굉장히 생소한 환경일 것 같고, 지금 인제 설문 띄워 놨지만 아마 비전공자가 리눅스 환경에서 VI 에디터 써서 뭐 코딩할 일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모듈들을 우리가 건드릴 거라서 그 부분이랑 로직 잡는 부분을 한꺼번에 섞어서 돌아가면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일단 퓨어하게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처리해서 결과 내는 것까지 여러분 자체적으로 로직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미션 2를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코딩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똑같은 코드를 하둡이나 스파크 환경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 얼마나 속도의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미션2로 한 결과물을 보면 뭐 대부분 잘 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대한 퀘스천이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내가 템플릿 줄 때 한 장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몇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구경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뭐, 여기 뭐가 있는지 볼까? 뭐,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까? 해봤더니 관계가 없네. 뭐, 이렇게 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플래닝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디파인을 하고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빅데이터를 일단 한번 열어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열어보고 얘랑 얘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뭐 동네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 작성한 코드들 중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코프를 좀 좁힐 거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스레드를 하나씩 선택을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션2에서 작업한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집어서 찾기까지의 코드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환경에서 구현을 해 나가는 실습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대략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간 수업하고 2시간이 그 둘 다 공휴일이 겹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둡 오버뷰를 할 텐데 아마 이번 시간에 다 강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0일에는 아마 하둡 오버뷰 남은 부분 내가 강의 녹음을 해서 그 강의 파일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하둡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리눅스 OS가 도는 듯하게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상 머신 위에서 하둡의 모듈들을 인스톨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기 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실습실의 머신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라서 각자 PC 사양에 있어서 일단 메모리가 램이
8기가는 돼야지만 지금 얘기한 가상머신 올리고 그러니까 하두업 에코시스템 모듈들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학기 초에 설문한 결과로는 4기가 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4기가에 올려보려고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조금 열심히 하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4기가에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내가 강의를 2시 35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설문할 때 익명을 해서 어느 학생이 그 4기가짜리 램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PC가 4기가 램이라고 얘기한 학생들은 잠시 이 줌 미팅에 남아서 나랑 해결을 좀 어떤 식으로 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35분 되면 내가 시간을 뭐 계속 체크를 못하니까 알람을 맞춰놔서 알람이 울릴 텐데 뭐 놀랄 필요 없고 일단 거기 2시 35분까지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기가 램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마련이 되면 4월 30일 하고 5월 5일에 동영상으로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PDF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매뉴얼 형태의 PDF 파일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F 파일로 올라갈 건데 그게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에 아니면 뭐 내가 동영상을 레코딩을 해서 같이 올릴지 그건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일단 따라가면서 설치를 해보고 그 설치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5월 5일 이후에 5월 7일인가요? 그러니까 5월 7일 수업 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교나 내가 뭐 트러블 슈팅 하는 거를 도와줄 테니까 뭐 대강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세한 내용들은 4월 30일 5월 5일 수업 시간에 공지사항에 설명을 하고 관련된 동영상이든 파일이든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그 기간에 별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 한다기보다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 PC에 뭐 셋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오늘 설문 결과를 봐서 VR 에디터랑 리눅스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가상 머신을 깔고 리눅스 환경처럼 바뀌어지게 되면 환경 상에서 VR 에디터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실제 명령어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같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따 35분까지 수업 끝나고 그 뒤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오늘 강의하는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둡에 관련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책 중에서 나는 학생들한테 챕터 1을 읽지 말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챕터 1에서 항상 개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챕터 1 챕터 1을 읽다가 좌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뷰는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하더라도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포함된 모듈 굉장히 개수가 많아서 일단 오늘 강의에서 다 커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하둡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돈 내고 사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워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둡은 어디다 쓰려고 만들어진 거냐면 대량의 데이터셋을 저장을 하거나 뭔가의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라지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뭐 대부분은 기가바이트부터 페타바이트 정도를 처리를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미션 2에서 선택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둡에서 돌리면 지금 여러분이 아마 데이터 소스 파일을 사이버 캠퍼스에서 같이 묶어서 올릴 수 있었던 학생들은 하둡을 사용을 하는 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둡을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주피터에서 그냥 판다스나 넘파이 정도 사용해서 돌리는 것보다 오버헤드가 커서 시간적인 면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둡은 사실은 지금 기가바이트나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학기 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하둡에 대한 베네핏을 그대로 체험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둡에 대한 베네핏을 체험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머신, 그러니까 PC 같은 것들을 한 사람이 뭐 10개의 노드를 잡고 그다음 패러럴하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을 할 때도 어차피 여러분 PC의 그 사양 위에서 버추얼 머신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한 사양을 여러분이 초과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 빅데이터랑 관련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뭐 안 하고 그냥 기다리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둡은 빅데이터를 분산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자바 기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바 랭귀지만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둡 이 시스템 자체가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둡이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가 빅데이터 속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단은 라지 데이터셋을 어디든 저장을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포맷 자체가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봤을 때 시간당 올라온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 벨로시티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초창기에 사이즈가 요만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게다가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일 때 시스템을 계속해서 스케일업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스케일업을 그 머신 자체의 사용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늘려서는 집집마다 슈퍼컴퓨터 한 대씩, 뭐 그 집은 슈퍼컴퓨터 한 대 없나?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또 반면에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환경에서 솔루션으로 나타나게 된 게 하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둡은 큰 데이터를 키워드를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비싼 비용으로 저장하는 게 슈퍼컴퓨터죠. 뭐 근데 그렇게 개개의 노드, 그러니까 어떤 그 싼 PC를 1000대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그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엄청나게 비싼 슈퍼컴퓨터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용 PC 뭐 10,000대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해서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굉장히 고스펙의 슈퍼컴퓨터 한 대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에 파일을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머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 분산해서 패러럴하게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뭔가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로 제안이 된 게 하둡이고, 하둡의 가장 코어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하둡에서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뭐 분산 파일 시스템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한 곳에 엄청 큰 그 대용량 스토리지가 아니라 스토리지의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들을 100개, 10,000개, 뭐 10,000개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흩뿌려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세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코드를 보내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여러 쪼가리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코드 자체를 그 여러 개 노드에 보낸 다음에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100개, 1000개, 10,000개 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분산 처리 시스템의 핵심이고, 하둡에서의 그런 분산 처리 시스템은 매퍼와 리듀서 함수를 구동을 시키는 맵리듀스라는 기술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DFS랑 맵리듀스를 근간으로 하는 하둡이란 기술이 생기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이트는 이제 뉴욕타임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2008년에 기존의 그러니까 종이로 찍어서 신문을 팔던 시절에 있던 그 기사들을 다 PDF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뉴욕타임스가 뭐 역사 깊으니까 130년 분량의 신문 기사를 PDF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하둡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의 시스템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뽑아봤더니 14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둡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130년 분량의 신문 기사를 스캔을 해서 PDF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걸리고 얼마 들었냐면 200만 원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둡의 파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뉴욕타임스의 신문 기사를 PDF로 변환한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둡의 주요 특징은 우리가 뭔가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PC에 램을 추가한다던가 뭐 스토리지를 추가한다던가 그런 그 고사양의 그 컴퓨터로 바꾸겠다,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단 똑같은 저비용의 노드들을, 그러니까 그 머신들을 여러 개 계속 붙여 나가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케일러블하다. 하둡의 기술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둡에 포함시키는 그 PC, 그러니까 피지컬한 머신의 개수가 느는 거에 대비해서 거의 정비례해서 성능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패럴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숫자를 붙이는 쪽쪽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둡 이전에 패럴 시스템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둡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붙이면 붙일수록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스케일러블한 성능을 지원을 한다. 그게 이제 하둡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하둡의 HDFS가 가장 코어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데 HDFS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파일의 위치가 여러 컴퓨터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한꺼번에 읽어와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려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어프로치들은 데이터를 어딘가에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고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싱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프로세싱 단에서 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둡에서는 약간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 분산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왜냐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데이터의 사이즈 작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로드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둡의 배경에서 봤을 때 일단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토리지 자체, 데이터 자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 큰 데이터를 각각의 노드에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돌리겠다 얘기를 하면 이거 가져오는데 세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는 데이터 로컬리티를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 곳에 상대적으로 코드의 사이즈가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코드를 담고 있는 파일 사이즈가 훨씬 작으니까 그 코드들을 해당되는 데이터의 노드에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처리하는데 그 결과를 한꺼번에 머지를 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노드에서 수행하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매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셔플이나 소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다 가지고 와서 머지를 해서 뭔가 결과값을 하나 내는 함수를 reduce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MapReduce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은 데이터 퀄리티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그 데이터 쪽으로 보내서 수행하게 하겠다. Move code to data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고의 전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양이 낮은 PC들은 잘 죽겠죠. 고사양의 PC들보다 잘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싼 PC 여러 개를 엮어서 슈퍼컴퓨터급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폴트 발생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노드들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다음에 그 프로세싱을 하는 노드 자체도 뭔가 폴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F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 그 데이터 청크를 여러 개의 노드로 스플릿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 파일의 번호가 그러니까 번호가 동일한 파일을 표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번 파일이 노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번 두 개인가요? 원래 디폴트 값은 레플리카 두 개랑 이제 오리지널한 파일 한 개에서 세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2번을 보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노란 박스가 하나의 머신이에요. PC에 우리가 아주 큰 데이터를 프로세싱, 저장을 하려고 할 때 그 데이터 청크를 1번부터 5번까지의 뭐라 그러죠? 그 조각들도 나눠서 이제 스플릿을 한다는 거죠. 그 스플릿 된 거를 한 노드에만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사분을 이렇게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PC가 죽게 되면 그럼 바로 다른 두 개의 레플리카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노드들이 언제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HDFS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HDFS가 하드웨어 HDFS가 폴트 톨러런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폴트 톨러런트 얘기하는 거는 폴트 에러고 톨러런트 참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노드 지금 이렇게 2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 해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정도는 노드가 3개 중에 2개가 한꺼번에 죽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 하나 살아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비록 두 개의 노드에서 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은 참아낼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폴트 톨러런트예요. 그 다음에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하둡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2번 그 데이터 조각을 어떤 노드에 디스트리뷰션 할지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정하는 거를 하둡 시스템 내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 조각 말고 돌아가는 프로세싱 모듈에 있어서 매퍼와 리듀서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코딩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코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매퍼 펑션의 바디랑 리듀서 펑션의 바디 그러니까 로직에서 각각 서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중간 처리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리절트를 뽑아내기 위한 부분 그 두 부분의 코드를 매퍼랑 리듀서로 나눠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까지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둡의 시스템에 마스터 노드에 제출을 하게 되면 마스터가 알아서 그 밑에 딸려있는 100개, 1000개의 노드들에 적절히 알아서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OS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둡이 슈퍼컴퓨터에 대항해서 나온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고가의 슈퍼컴퓨터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이제 기타 기술에 대해서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거고요. 잠시만요. 출석 늦게 한 학생.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줌 수업인 거 내가 얘기를 했죠. 뭐 특별히 동영상 올리겠다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끝까지 쭉 그냥 실시간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둡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두 개의 논문으로부터 시작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3년에 이제 구글에서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이란 걸 발표를 하는데 이 파일 시스템이 나중에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의 대부분이 채택이 돼서 구현이 되는 거죠. 시스템 형태로. 그 다음에 또 구글에서 맵뉴스 논문을 2004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GFS가 HDFS의 코어에 해당이 되는 기술을 담고 있는 논문이었고, 그다음 맵리듀스는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03년, 4년 뭐 이쯤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들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거대해진 하둡 에코시스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둡에 여기 로고를 보면 이제 코끼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뭐 이런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둡이 뭐 이게 뭐 코끼리 나타내는 단어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하둡은 이 사람이 더 커팅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 하둡이란 거는 이제 오픈 소스들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돼요. 뭐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개발자들이 뭔가 목적을 두고 뭐 GitHub 상에서 우린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 뭐 최초에 뭐 몇 명의 개발자가 뭔가 코어한 모듈을 올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도 이 개발에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오케이 하고 그러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코드를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하드오브 히스토리 상에서는 그 근간이 되는 게 너치라는 검색 엔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200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너치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지금 보이는 이 아저씨가 더 커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의 이름이 하둡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이니까 일단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도 아니고 아들의 인형의 이름 이 그 코끼리 인형의 이름이 하둡이어서 그래서 하둡의 마스코트가 됐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초에는 이제 검색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 이제 너치 프로젝트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너치 프로젝트에 구글에서 아까 앞에서 발표한 GFS나 맵리듀스 등을 적용을 해 나가면서 또 다른 파생된 프로젝트로 하둡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02년 너치를 뭐 시작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지점은 이제 하둡이 2008 그러니까 이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HDFS 만들어지고 뭐 맵리듀스 뭐 적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그 더 커팅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들고 야후로 이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야후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야후에서 대대적으로 이 그 하둡의 코어 부분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후에서 1000개의 노드 클러스터에 실제로 실행을 해 보이면서 그 하둡의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쭉 히스토리가 있지만 하둡이 발표한 이후에 얼마 전까지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하둡 스파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딥러닝이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 파트인데 그 데이터 전처리 파트에서 하둡과 스파크가 솔루션으로
돼도 된 거죠. 그래서 뒤늦게 뭐 어찌 보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역사 배우는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쭉쭉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뭐 어찌 됐건 이렇게 그 너츠라는 프로젝트에서부터 태동돼서 오다가 2008년쯤부터는 드디어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기게 돼요. 성능 면에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저가의 굉장히 많은 수의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이 퍼포먼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둡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이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여기 뭐 꿀벌 같은 애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둡이란 이름을 붙일 때 뭐 우연히 그 인형 코끼리 인형 이름 붙였는데 뭐 개발자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애들도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중에 국내 개발자들이 개발한 타조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TAJO, 타조 이렇게 해서 모듈 이름 붙여지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약간 동물의 왕국처럼 모듈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심지어 이제 주키퍼라고 얘기를 하는 코디네이터 모듈의 이름을 아예 주키퍼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죠. 잠시만요. 이거. 지금 그 슬라이드에 있던 지금 그 데이터 플로우 트레이닝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화면을 바꿔야겠네요. 각자 저 사이트로 들어가 봐도 되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화면이 자,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뭐 하드웨어 관련된 그 오렌지색으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화면 보이는 사람.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대한 튜토리얼 사이트인데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하둡 여기 이만큼 그 다음에 HDFS, 맵리듀스 그 다음에 하이브 뭐 임팔라는 우리 에코시스템 기본 들어가 있지 않지만 HBase, 피그, 플럼, 스쿱, 주피퍼, 암바리까지 뭐 얀 이만큼 공부해야 다 안다는 얘긴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 다 알려면 60까지 못 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달달 외워서 시험 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뭐 내가 저를 공부해야 됩니다 해도 여러분이 다 공부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프로치 자체가 요즘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화면 다시 에코시스템으로 돌아왔나요? 누구 한 명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런 모듈들을 새로 내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사실 목적이고요. 뭐 그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컴공 전공해도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엔지니어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런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이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예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에코시스템 우리가 이런 에코시스템 모듈들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코어한 모듈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던 맵리듀스랑 HDFS랑 그다음에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해준 얀이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컴바인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그랑 하이브를 둘 다 쓸 일이 없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스쿱과 플럼을 둘 다 한꺼번에 다 쓸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이 튜토리얼을 가서 해당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치만 내가 뭐 빡세게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여기 있는 걸 싹 다 읽어보겠다라는 시도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몇 주 남은 시간에 이거를 다 커버하겠다라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각각의 파트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미니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예제 코드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하지만 내가 준 예제 코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니 프로젝트의 커버리지를 다 커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고 읽어봤으나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예제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론 쪽에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에서 강의한 모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제 코드들을 설명을 할 텐데 그 예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피터에서 돌려봤던 로직을 지금 여기 있는 모듈들을 사용을 해서 차례차례 적용해 나가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번 학기 남은 그 차시 동안 구성을 할 겁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난 이거 이제 하도 매코 시스템 마음대로 짤 수 있다.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런 방대한 하도 매코 시스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될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가르쳐 주는 게 남은 지금 이번 과목에서의 이제 남은 강의들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둡이 맵리듀스랑 HDFS라는 코어 모듈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십수년 거치면서 굉장히 거기에 뭔가 좀 더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모듈들 계속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생태계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때 에코시스템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 뭐 IoT 에코시스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뭐 스파크 에코시스템 뭐 전부 다 이제 생태계라는 그런 키워드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뭐 셋업 모듈이죠. 그래서 그런 모듈들이 하드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은 HDFS랑 웹리듀스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하둡의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거를 하둡 에코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결과적으로 아까 하둡의 그 출현 배경이 됐던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CS로 묶어놓은 거 그게 에코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 봤던 이 그림에서 이걸 우리가 다 배워야지만 프로그램 하나 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코어하게 이렇게만 짜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코어 컴포넌트를 만으로 짤 수 있는 애들은 주로 시스템을 전공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세트로만으로도 짤 수 있는 애들은 리눅스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다음 VI 에디터에서 코딩하는 게 뭐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은 이 바깥의 모듈 없이도 다 이거 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개발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GUI에서 이 시스템의 모양을 볼 필요가 있고, 그런 GUI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안발이라는 모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맵리듀스의 개념은 물론 배워야겠지만, 그 맵리듀스가 하단에서 돌고 위에서는 우리가 SQL 쿼리만 줘서도 뭔가 돌릴 수 있도록 어떤 뭐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게 피그랑 하이브.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하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치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한꺼번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 뭉치를 한꺼번에 받아서 중간에 사람과의 인터랙션 없이 한 번에 쑥 도는 거, 그게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스트리밍 데이터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플럼이라는 모듈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 초록색의 코어 부분에 계속해서 붙여 나가게 되는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세트로 보여지는 게 하둡 에코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SQL로 처리한다는데 얘도 SQL로 처리하고, HBase도 HDFS에 저장된 파일들을 마치,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DBMS가 하듯이 하는 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같이 쓴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책을 읽거나 뭐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돌아야 되는 거지만, 이 세 가지하고 피그를 써서 SQL 쿼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HBase를 붙여서 뭔가 데이터 분석할 수 있고, 이 세 가지에다가 하이브만 붙여서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벤더마다 서로 다른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얘기는 벤더 회사들이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셋이 자 봐라 여기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 따라서 지금 이 그 기술들은 공짜지만 이 기술 위에 우리가 뭔가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데이터 분석하는 뭔가 모듈을 우리가 프로덕트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건 돈 받고 팔 거예요, 서비스를.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뭔가를 더 붙이는데, 그렇게 붙일 때 앞에서 봤던 에코시스템의 모듈들 중에서 그것들을 모든 벤더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서 사용하진 않는다라는 거고, 뭐 그런 벤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장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저 앞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전부가 다 쟤들을 다 걸고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 튜토리얼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읽다 보면 뭐 얘도 SQL로 처리한다 그러고 쟤도 SQL로 처리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모듈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SQL로 처리를 할 텐데 각각의 모듈이 사용되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듈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쪽 API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앞에서 뭐 설명 이미 했고요. 그 세 개의 코어 컴포넌트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가장 하부에 있는 모듈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노드에 분산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얀이라고 하는 리소스 매니저인데, 얀이라는 거는 yet another resource 뭐 negotiation, 이거의 이제 머리 글자 약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 노드의 availability 사용 가능성을 측정을 해서 가장 최적의 노드에 해당되는 파일이나 아니면 어떤 그 프로세싱을 할당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맵리듀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그 데이터로 우리가 프로세싱 유닛을 보내서 뭔가 병렬로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매퍼와 리듀서를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 주면 코딩을 해 주면 그다음에 이 매퍼는 누가 될지 야안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노드에 어사인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돌아요. 앞으로 차차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략 각 모듈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얘는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하더라.' 뭐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 나오는데 HDFS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인제 지금 100 테라바이트의 라지 파일이 있을 때 얘들을 기본적으로 디폴트 사이즈는 128 바이트 사이즈의 블록들로 나눠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둡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머신의 하나의 무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각 PC가 어마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P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걔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바깥에서 짠 다음에 하드웨어 마스터 노드에다가 이걸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리라기보다 지금 파일이니까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100 테라바이트를 던져주면서 하드웨어 마스터에게 이걸 저장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드웨어 마스터는 100 테라바이트를 128 메가짜리의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아까 설명한 얀한테 물어봐서 "야 이거 적절하게 잘 배치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얀에 있는 모듈들이 마스터에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록 1, 2, 3, 4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디스트리뷰션을 한 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노드에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서 이 노드 말고 그 외에 다른 노드의 레플리카 복사본들을 뭐 별 옵션 지정이 없으면 2부를 더 생성을 해서 총 3부의 복사본을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왜?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장애가 한 노드가 사용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2개 노드가 살아있으면 되니까 적어도 3개 중에 한 노드만 살아있으면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HDFS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부를 살펴보면 아까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임 노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뭐 HDFS에 네임 노드랑 데이터 노드가 있다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거고요. 근데 마스터 노드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뭐 저장을 해 줘. 100 테라바이트를 보내면 슬레이브 노드에 있는 데이터 노드 수백 개의 노드에 아까 본 것처럼 그 레플리카를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의 블럭이 128 메가짜리 블럭이 3개의 노드에 카피가 돼서 유지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 죽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 마스터 노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별로 그닥 비싸지 않은 물론 이제 네임노드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노드보다 사양이 높은 컴퓨터 머신을 사용을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임노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건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네임노드 자체도 백업을 받고 있는 노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걸 세컨더리 그러니까 뭐 2차적인 인제 네임노드 그러니까 뭐죠? 말 그대로 후보 선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 선수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죽었을 경우에 언제든지 그 역할을 얘가 대신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구성된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HDFS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둡을 하둡 기술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안에 어떻게 됐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HDFS를 밟고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기술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런 하부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HDFS에 있었던 네임노드는 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다른 기술에서 어떤 거에 매핑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메커니즘 하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짤 때 뭔가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러니까 내가 이론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뭐 이런 이제 동작에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할 테고, 그러면 이런 분야는 어디서 커버하는 분야냐면,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빅데이터, 내가 뭐 누군가가 와서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죠. 빅데이터 전문가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쪽에 병렬 처리 전문가다, 빅데이터 쪽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봤던 것처럼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HDFS는 파일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데이터베이스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의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일리어가 났을 때 백업하는 노드들이 있고, 얘네들 간에 어떤 식으로 백업을 받아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초마다 한 번씩 그 워치독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은 OS 분야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분야에서 커버하는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어느 분야는 상관없겠지만, 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뭐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어도 어디를 더 찾아봐야 할지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데이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저가 맵리듀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매퍼와 리듀서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매퍼 펑션과 리듀서 펑션을 개발을 하면, 그걸 이제 합쳐서 MR 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맵리듀스 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R 잡을 마스터에게 제출을 하죠. 그럼 제출된 MR을 마스터가 매퍼랑 리듀서 뜯어서 분산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게 프로세싱 유닛을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여기 표시가 돼 있고, MR 잡이 해당 노드에 가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치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맵 리듀스고, 조금 더 내부를 살펴보면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 일단 매핑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큰 데이터를 스플릿을 해요.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때 그 스플릿이 된 함수들을 매퍼들에게 지정을 하면, 매퍼들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 색깔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매퍼가 하는 일은 이 분류가 안 된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에서 분류를 하는 게 매퍼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매퍼가 분류한 것들을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주황색 주황색끼리, 연두색 연두색끼리 모아요. 그 일을 해준 거를 셔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셔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분류를 할지만 코드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맵리듀스 모듈이 이걸 분류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머지를 해서 초록색끼리 합치고 주황색끼리 합치고 연두색끼리 합쳐서 줘요. 그러면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구 지역,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근데 연령별로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연령별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일이 매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령을 어디서 봐서 찾아내서 분류를 할 건지, 키값을 뭐 어딜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그렇게 해서 키값을 뭘로 할지를 정의를 해주면, 그거대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여러 노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한꺼번에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10대 데이터 청크로 합치고 20대, 30대에서 합쳤을 때 우리가 10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값이 있겠죠. 그럼 10대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값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을 낼지 펑션을 정의를 하는 게 reduce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내가 앞에 올려줬던 것 중에 이 카드놀이 하는 걸로 맵리듀스 설명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본 동영상 중에 가장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보여지는데, 어,
래퍼는 지금 그 동영상 혹시 뭐 안 봤거나 그냥 플레이 시킨 사람 있으면 이거 끝나고 새로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면 처음에 이 아저씨가 A4 용지를 하나를 놓고 그 카드 무더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카드 무더기를 래퍼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카드 문양대로 나누는 거예요. 클로버 클로버대로 스페이드 스페이드대로 나누는 거. 그 함수가 래퍼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나누는 거를 그러니까 머신이 두 개죠. A4 용지가 머신이라고 보면 이 동영상의 앞부분에서는 래퍼랑 리듀스의 펑션의 기능을 설명을 해요. 싱글 시스템일 때. 그러니까 A4 용지 하나 위에다가 카드 모양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일이 각각의 노드에서 하는 래퍼 펑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 적어도 두 개 있다라는 거죠. 두 개 있으면 두 개로 나눠서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카드 무더기를 두 무더기로 나눈 다음에 한 무더기는 여기서 한 무더기는 여기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그림이 여기에서의 스플릿된 데이터를 래퍼 함수가 패러럴하게 돌아가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우리 손에 주어진 카드 스택에 각 문양별로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제가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카드들 있죠. 이 카드를 왜 바깥에 나와 있었죠? 얘들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필터 아웃 시킨 얘가 뭐 K, J, Q, 뭐 그다음에 조커 뭐 이런 것들 여기 그 숫자가 없는 카드들이죠. 그래서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 필터 아웃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스코프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매퍼 함수가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 셔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각 노드별로 이 네 가지 문양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인 대답은 하트 카드는 거기 적힌 숫자 합이 얼마다. 클로버 카드들에 적힌 숫자 합이 얼마다.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셔플이 의미라는 건 뭐냐면 각자 이 노드가 두 개뿐이었지만 세 개, 네 개, 뭐 100개 있다고 치면 각 A4 용지별로 그 카드 문양대로 다 분류가 돼 있죠. 그러면 셔플은 스페이드끼리 한꺼번에 합치고 하트끼리 합치고 클로버끼리 다이아몬드끼리 합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하드웨어 맵리듀스에서는 이거를 소팅을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셔플링과 소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명령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자들은 하드 맵리듀스의 매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짜도 알아서 쭉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셔플링을 하면 머지가 되는 거예요. 각 카드의 모양별로 카드 스택들이 모여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리듀스 함수 우리가 구현해 줘야 될 리듀스 함수는 뭐죠? 여기 카드에 있는 숫자를 읽어서 걔들을 sum을 하는 펑션. 그 펑션을 reduce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값이 키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키는 파이썬을 치면 키랑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딕셔너리, 뭐 데이터 형태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는 예제가 맵퍼, 그 다음에 셔플링, 뭐 소팅은 필요가 없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그 다음에 리듀서 함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혹시 이해 가는 사람? 맵퍼랑 리듀서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 채팅창에 아무나 하나 찍어주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카드는 이해했으나 코딩건 또 모르겠는 게 문제긴 한데 지금 카드에서 어렴풋이 이해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통하면서 계속 웹 리듀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내가 본 예제 중에 이 아저씨가 만든 이 동영상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와닿지 않는 학생들은 좀 더 혼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차차 진행하면서 좀 더 명확해지겠죠, 개념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뭐 최종 값은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최종 리절트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은 여러분이 미션 2에서 했던 데이터 분석을 이런 형태로 바꾼다고 했을 때 매퍼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리듀서 함수에서는 어떤 연산을 해서 값을 뽑을 건지 네. 그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다음 주쯤 되면 내가 코딩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어 그러니까 리듀서랑 매퍼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작성할 로직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함수가 매퍼가 될 수 있고 어떤 함수가 리듀서 될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짠 거는 로직이 섞여 있어요. 매퍼, 리듀서가 섞여 있는데 그걸 그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하둡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스타일을 이해를 하는 거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그 뒷부분은 뭐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목요일 수업 시간 시작 시간에 동영상 강의로 녹음을 해서 올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출석 체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적어도 뭐 일 주일 그다음 그러니까 그다음 어린이날 놀고 그다음 목요일에 까지가 동영상 게재되는 그 기한이니까 여튼 실제로 내가 줌으로 리얼타임 강의하기 직전까지는 일단 들어 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4월 30 일은 그렇게 동영상 할 거고 5월 5 일에는 아마 환경 설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자 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 같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나가도 되고 그 본인 그 PC에 램이 4 기가였던 학생들 좀 남아 주세요.